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식품학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식품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식품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있잖아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서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8주 동안에 수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할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8주 후쯤에는 뭐 나도 모르게는 아니겠죠. 그죠? 아무튼 내가 식품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걸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희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재는 이제 이론 부분, 앞쪽은 이제 이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 이제 그 이론에 대한 문제 부분으로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먼저 이론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복습하는 형태예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는 형태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단원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몇 개의 문제들을 한번 다시 푸는 거로 해갖고 완전히 그 단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습을 하시다가 보면은 그래 이제 하다 보시면 막 복습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여기 좀 잡아 주실래? 여기 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뒤쪽에.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그 네이버에 카페 있으니까 뭐 카페 가입 다들 하셨겠지만 만약에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꼭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셔갖고 여기서 저희 이제 아마 쭉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영양사 쪽에 보시면은 영양사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에 보면 1교시, 2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교시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면 혼자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올려주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활용을 잘 하셔갖고 올해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릴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할게요. 1페이지, 이론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론 1페이지에 보시면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수분의 기능, 거기 보시면은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수분은 식품 중에서 뭐로 이용이 된다? 거기 좀 줄 좀 쳐주세요. 용매로 이용이 된다. 그죠? 용매. 네. 식품 속에서 그러면 어떤 물질.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용매, 그 다음에 용질, 그리고 용액, 뭐 요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식품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용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질,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
라고. 그러면 이제 용질은 뭐냐면 용매에 녹는 물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 그죠? 그 다음에,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라고 하고. 그러면 용액은 뭐겠어요? 용액은 용매에 뭐가?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수분은 식품 속에서 무슨 기능으로? 첫 번째 용매로서의 기능. 그러니까는 이 수분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 녹인다, 그런 뜻이죠. 그죠? 녹인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등의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운반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온을 조절하고 체액의 pH 삼투압 조절,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열을 전달해주는 전달수단,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 자, 거기 4번, 5번 있죠? 거기 좀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4번, 5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묶어두세요. 4번, 5번 이렇게. 그래서 수분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이라도 요 부분은, 만약에 기능 쪽에서는 요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기능을 보시면은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친수성. 자, 친수성은 어떤 의미이신지는 아실 거고, 거기 그 고분자 화합물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고분자. 자, 일단 고분자 그러니까는 말 의미 그대로라고 하면 뭐가 큰 거예요? 고분자. 분자량이 큰 거. 그죠? 분자량이 큰 뜻이란 뜻. 그럼 도대체 분자량이 크다는 게 도대체 얼만큼 커야지 고분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분자량이요. 이렇게 10,000 이상 되는 거.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물질들은요, 다 뭐라고 표시를 한다? 고분자라고 표시를 해요. 고분자. 그래서 친수성이면서 그런 고분자 화합물을 어떻게 하느냐? 분자량이 큰 거를 이 수분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콜로이드,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자, 분자량이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고분자 물질,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전분,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은, 예로는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물은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요? 이 전분이나 단백질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부 보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고.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뭐를? 전분이나 단백질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 그래서 함수량에 따라서, 즉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함수량이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 함수량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졸과 계를 형성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분이, 자, 보세요. 전분이 물에 지금 하고 반응을 해서 얘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전분이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상태가 돼? 그렇지. 콜로이드 상태가 된다고. 요 상태가 돼요. 요 상태가. 그런데 이 콜로이드 상태인데, 이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도 있을 것이고, 수분이 적은 콜로이드 상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거를 졸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를 졸. 이렇게. 그러면 수분이 적은 콜로이드 상태는 뭐라고 불러?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겔이라고 부른다. 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품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조울 상태 대표적인 거 우유. 자, 우유 속에 지금 단백질이 있어요. 그죠? 우유 속에서 제일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물이지, 물. 그러니까 물 속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어떤 상태로 존재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한다고.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를 해요. 콜로이드 상태로. 근데 지금 우유 속이 수분이 많잖아요. 그죠? 수분이 많으니까 그런 우유 같은 그런 콜로이드 상태는 졸이라고 그래요. 졸. 근데 이건 화학적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화학적으로 이게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거. 유동성이 뭐냐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 콜로이드가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흘러간다고. 그런 거를 졸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얘는 수분의 양이 적어져. 그래서 콜로이드가 일정한 형태를 취하는 거. 콜로이드가 일정한 형태를 취하는 것을 겔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젤리, 묵, 이런 것들이죠.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죠?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키는데도 수분이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생체 고분자 구조 중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2차 구조와 3차 구조 유지에 관여를 해. 그거 좀 적으세요. 여기 보면 생체 고분자 구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 줄 좀 치시고 2차 구조 및 3차 구조 유지에 관여,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에 대한 기능에 대한 걸 정리하실 때 요 4번, 5번은 꼭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번에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가 무슨 형태? 자유수 형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결합수 형태라고 하는 게 있다. 예? 그래서 수분의 형태에 대한 말씀. 수분의 형태. 자,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하나가 자유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결합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 자유수의 특징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뭐 용매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조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그리고 미생물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용을 해서 결국 어떻게 돼? 미생물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미생물이 증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식품 속에 미생물이 증식을 해. 그러면 식품의 품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품의 품질이 저하가 되겠지요. 그치? 그다음에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된다. 그 다음에 뭐 빛점, 끓는 점, 융점, 녹는 점, 비열, 비중, 표면의 장력, 점성 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자유수의 식품 속에서 자유수의 특징, 그러면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물리화학적인 용어들이 나와요. 여기서 화학적인 용어들 뭐 있어요? 빛점, 융점, 비열, 비중, 표면의 장력, 점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유수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다 크다, 높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나중에 화학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때는 요렇게 화학적인 용어,
뭐는 전부 자유수 같은 경우는 다 높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두 번째 형태가 결합수예요. 말 그대로 결합수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가 수분이 결합하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뭐하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유수는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동이 자유로운 물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품 속에 있는 성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을 우리가 결합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용질에 대해서 자, 용질 뭐라 그랬죠? 용매에 녹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지? 자,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왜? 이유가 뭘까요? 결합수는. 그렇지. 이미 이 결합수는 이미 다른 식품 성분하고 뭐 한 거예요?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이잖아. 그러니까는 새로운 용질을 녹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자, 밀도는 밀도를 구하는. 자, 이렇게 이해.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를 구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얘가 자유수야. 이건 자유수고요. 여기는 결합수야. 결합수. 그래서 똑같이 상황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자유수 6, 8, 10개. 자, 그럼 또 결합수도 10개야. 결합수도 이렇게 4개, 5개. 셋, 넷, 다섯. 그럼 똑같이 지금 자유수든 결합수든 10개죠. 똑같이. 근데 얘는 결합수니까 여기 아무튼 이렇게 식품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죠? 식품 성분하고. 그러면 물의 부피는 어때요? 물의 개수. 물의 부피는 자유수나 결합수나 물의 부피는 똑같죠. 똑같단 말이야. 그죠? 자유수나. 근데 물의 무게,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무게.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결합수가 더 무겁겠지. 봐봐. 요거하고 이렇게 결합한 애하고 이렇게 물 분자 요거 하나하고 당연히 무게가 얘가 더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부피는 같은데 무게는 누가 더 커? 그 무게는 누가 더 무거워요? 자유수하고 결합수하고. 결합수가 더 무겁지. 그죠?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는 더 나가니까 자유수에 비해서 결합수가 무게가 더 나가니까 밀도는 커지게 된단 말이야. 밀도가. 그래서 여기 말하는 보통의 물이라고 하는 거 거기 보통의 물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보통의 물이 뭐를 의미하는 물이라고? 그렇죠. 이게 자유수를 의미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결합수는 크다. 그리고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가로치시고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때문에. 그러면 자,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가 물의 수증기가 몇 도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죠? 물이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잖아. 그럼 그때 이제 수증기가 되잖아요. 자, 자유수는 100도씨에서 끓는단 말이야. 그렇죠? 자유수는. 근데 결합수는 자, 물하고 식품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야? 이게 끊어져야지 얘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죠? 이 식품 성분은 100도씨에서 날아가질 않는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수증기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물은 100도씨에서 날아갈 수 있지만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안 날아간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는다. 거기다 가로치시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그리고 여섯 번째,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이 되지 못한다. 그 미생물이 이용을 못해. 그러면 미생물이 이용 못하면 미생물의 증식이 어때요? 증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미생물이 이용 못하면 증식이 안 되겠지. 그러면 식품 품질이 저하되는 거에 영향을 그렇죠. 덜 주겠거나 아니면 안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영양사에서는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식품 품질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영양교사 수업할 때는 이제 요것을 좀 그럼 왜 얘가 자유수는 이용하는데 결합수는 왜 이용 못하느냐? 물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미생물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어디를 통과를 해야지? 미생물의 어디를 통과를 해야 돼? 아니 무조건 아무튼 영양물질이든 뭐든 간에 미생물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 미생물의 세포막.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영양물질이든 뭐든 뭐 물든 다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합수니까 세포막을 어떻게 해? 아니 결합수니까 크잖아. 그러니까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결합수는 통과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용 못한다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다고. 근데 이제 영양사니까 그냥 이렇게 자유수는 미생물이 이용을 해서 품질을 저하시킨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합수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식품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압착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결합수에서는요,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요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아까 왜 식품 속에는 두 가지 형태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자유수 형태고 또 하나가 결합수 형태야. 그러면 이번에 이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얼만큼 들어있는지, 식품 속에 수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수분 함량의 측정 형태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이번에는 수분 함량 측정 방법.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측정을 해요. 하나가 뭐를 이용을 해서 하나가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를 이용을 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느냐 하면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을 한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첫 번째 줄에 한번, 그러니까 몇 쪽이야? 1쪽 맨 아랫줄을 한번 보세요. 맨 아랫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품 중의 수분 함량은 일단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 당연한 얘기죠. 식품 자체가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아무튼 식품 자체의 수분량하고 그리고 뭐가 또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대기 중에 상대 습도. 거기다 상대 습도에다가 좀 줄 좀 쳐주세요. 상대 습도. 자,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왜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지? 여름철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불쾌지수가 높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불쾌지수가 높다. 그럴 때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높다. 라는 표현. 뭐 상대 습도가 높다는, 그건 이제 공중보건학적인 얘기라. 그렇구나. 아무튼, 자,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을 상대 습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그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면 대기 중에 수분의 양이 뭐 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 그럼 그 뜻이잖아요.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럼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많다. 즉 습도가 높다. 우리가 그냥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뜻이야 이게. 그거는 자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은 뭐하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의 양하고 또 하나가 상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